안녕하세요. 앤드류TV입니다. 오늘 영상은 너무너무 쉬운 비트코인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비트코인에 관심은 있는데 이게 어렵다. 설명을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영상은 많지만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 역시도 그러한 영상들을 찾아보고 처음 코인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어떤 점이 어려울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존에 있던 유튜브에 설명하는 영상들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심도 있게는 설명을 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념을 잡으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거는 유튜브 또는 구글 링, 네이버 검색 등을 통해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영상의 순서로는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는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비트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거래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2008년이죠.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데 이게 가명이고요. 이분이 만들었는데 개인일 수도 있고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존재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사실 확실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비트코인을 최초로 창시한 인물이고요. 2008년 10일에 이제 비트코인 피어 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9쪽짜리 논문을 메일링 리스트에 올렸죠. 이렇게 해서 2009년도에 비트코인 프로그램이 공개되면서 처음 비트코인이 발행되게 됩니다. 그럼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2007년에서 2008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때 중앙 집권화된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을 인지하셨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고안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면 2007년에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합니다. 서프라이즈 모기지 사태는 담보 대출이 제대로 상환되지 않아서 은행이 이제 파산을 했던 미국의 금융위기입니다. 이게 전혀 모르는 분들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린다는 점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근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미국 국민들이 제대로 상환을 하지 못하니까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도산을 했고요. 그 은행과 금융회사들 중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여기가 무너지게 되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 사태 때문에 밝혀지게 된 게 미국 은행계의 도덕적 해이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 정부까지 불신을 얻게 됩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은행이 이렇게 될 때까지 미국 정부는 방치를 했고, 이 사태 이후에도 이 은행을 미국 정부가 다시 살려줍니다. 물론 미국이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미국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충격과 불신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은행 금융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져드는 불합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마진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코인이나 주식, 경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나오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레미 아이언스도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은행들이 어떻게 도덕적인 해이를 보였는지, 비양심적인 행동을 보였는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화된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 이 위험성이 뭐라고요? 이제 미국의 은행들이 도덕적인 해이를 보였다. 미국 정부랑 미국계 은행들, 얘네들이 다 한 통속이다.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탈중앙화를 외치면서 등장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즉,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달러의 반기를 들겠다. 달러의 반대편에 서는 것. 즉, 달러를 대체할 만한 전 세계인들이 서로 간에 믿고 쓸 수 있는 화폐를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관련 논문이 2008년에 최초로 발표가 됐고요.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최초의 블록 생성이 됩니다. 이제 거래가 생긴 거죠. 이거를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천천히 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 1월에 최초의 블럭이 생성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됐다. 자,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선 블록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를 정말 쉽게 비유를 하면요. 자, 블록 이꼴 우리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펜으로 쓸 수 있는 종이 노트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트는 어디에 쓰는 거죠? 무언가를 기록하는 거죠. 문자를 적어서 기록을 하는 게 노트의 용도이겠죠? 요거 하나하나가 블록인데요. 이 블록을 이제부터 노트라고 생각하세요. 무언가를 펜으로 적을 수 있는 노트다. 이제 저 앤드류가 여기 A라는 노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 하나가 B라는 노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B에게 돈을 100만 원 빌려줍니다. 빌려주면서 이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야 B 너도 네 노트에 적어놔. 똑같이 적어놔라. A에게 100만 원을 빌렸다라고 적어놔. 그러면은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 이 내용을 서로 노트에다가 기록을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개인 간의 돈을 거래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B가 이 노트를 강제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저 앤드류가 B에게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됐으니 돈을 갚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B가 저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분명히 여기 노트에 A가 B에게 100만 원 빌려줬다고 적어놨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라고 얘기했더니 B가 그런 사실을 모른다. 이미 노트는 없애버렸죠. 발뺌을 해버리는 겁니다. 저 앤드류가 당황해서 C, D, E, F라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B에게 돈을 100만 원 빌려줬는데 오리반을 내민다 라고 얘기했더니 C, D, E, F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른다. 우리에게 얘기하지 마라. 라고 외면을 하겠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이제부터 금전 거래를 같이 기록을 해보자. 라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서로 간에 약속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서로 간에 노트에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저 앤드류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줍니다. 100만 원을 빌려주고요. 노트에 기록을 하게 되겠죠.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기록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B도 노트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 이거를 C도 기록을 합니다.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줌. B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E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F 똑같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B는 며칠이 지난 이후에 이 기록된 노트를 없애버렸습니다. 버려버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A가 B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빌려간 100만 원을 갚아줘 라고 얘기했더니 B는 또다시 발뺌을 합니다.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어.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앞전과는 상황이 다르죠. A는 이것 봐라. C의 노트에도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B의 노트에도 기록이 돼 있고 E의 노트, F의 노트에도 기록이 돼 있지 않냐.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나에게 100만 원을 갚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B는 A에게 돈을 갚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고 대부분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서로 거래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C랑 D 간의 거래가 일어나고 또는 A와 C 간의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거래가 일어난 것을 모두가 똑같이 자신의 노트에 기록을 하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거래 및 전송이 있을 때 모두 다 같이 기록하고 공유하는 글입니다. 이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개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블록이라는 건 뭐냐? 데이터를 기록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위를 말하는 건데, 쉽게 접근했을 때는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노트 한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노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거래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서버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하는 게 곧 블록체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 다 같이 기록하고 공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의 서버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하는데 이 개개인의 서버, 즉 참여자를 노드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 적어놨던 저 앤드류가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참여자를 노드라고 하는 겁니다. E도 노드가 되겠죠. C, D, E, F, G까지 있겠네요. 이 모두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이 참여자를 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제 서로 간에 컴퓨터가 있겠죠.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기록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A, B, C, D, E, F, G, H 참여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H와 G가 서로 간에 돈을 10만 원 전송을 했다고 합시다. 이제 H가 G에게 10만 원을 전송을 했다. 그럼 이 10만 원 전송한 내용을 A에게도 기록하게 보내고 B에게도 C에게도 D에게도 E에게도 F에게도 다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A, B, C, D, E, F는 자신들의 노트에 이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다 해놓는 겁니다. 서로 노트에 적어 놓는 거죠. 이때 이 기록을 하는 노트가 이제 블럭이고요. 기록을 하는 이제 주체가 있겠죠. 보통은 다 이제 CPU가 하죠. 이 기록을 이제 컴퓨팅 파워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해서 저장하는 공간이 블럭이고요. 저장을 하는 이제 주체가 참여자가 노드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 이제 비트코인의 장점으로 분산된 기술로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지금 코인이 아닌 일반적인 루트로 금전 거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농협은행에서 친구에게 돈을 주는데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온라인 뱅킹 또는 ATM 기기 등을 이용해서 돈을 보내야 되죠. 그게 이제 중앙기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위조나 변경이 완전 불가능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어, 사용자가 은행이나 정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돈 세탁이나 검은 돈을 만드는데 이 코인이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현재 인증 절차를 도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송금이 가능하죠. 국경을 넘어서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정말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지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곳이고요. 비밀번호로 보호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지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죽이나 이제 천으로 된 지갑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지갑은요, 뭐랑 유사하냐면은 그냥 우리가 은행에 가서 만드는 통장 계좌와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이제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온라인에 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핫월렛이라고 부르고요. USB 등으로 되어 있는 오프라인에 저장을 할 수 있는 지갑도 있습니다. 이런 오프라인 저장 수단을 콜드 월렛이라고 부릅니다. 오프라인에도 저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 돈을 온라인 뱅킹에 넣어 놓게 되면은 이것은 핫 월렛인 거고요. 돈을 종이로 인출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콜드 월렛입니다. ATM기로 돈을 뽑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콜드 월렛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 정도 개념만 잡고 계셔도 비트코인에 접근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장점이 있으면 비트코인의 단점 또는 위험성도 있겠죠. 자, 첫째로 가장 큰 요인이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어제는 2천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내일이 되면 한 개에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오르면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은 굉장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화폐는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화폐의 가치가 변하더라도 너무 급격하게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죠. 이러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채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비트코인 또는 가상화폐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채굴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얻는 과정입니다. 채굴이라고 해서 곡괭이를 들고 산에 가서 흙을 파서 비트코인을 캐내는 게 절대 아니고요. 컴퓨터, CPU의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의 거래와 전송을 서로의 노트, 즉 서로의 블럭에다가 기록을 하잖아요.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을 사람이 할 거냐? 사람이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하고요. 이제 CPU, 컴퓨터가 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CPU 파워가 필요합니다. 즉 일하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블럭을 다 만들고 상호 간의 기록을 다 완벽하게 마치게 되면은 이것을 검증에 성공했다 하고요.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거예요. 아까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A, B, C, D, E, F, G, H라는 이제 사람들이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블록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B가 C에게 1비트코인을 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거래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B의 컴퓨터는 A, H, G, F, E, D, C들에게 이 거래가 일어났다고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C도 B, A, H, G, F, E, D에게 내가 B에게서 1비트코인을 받았다라고 그 내용을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A부터 이 D까지 나머지 애들은 이 내용을 자신의 블록에 다 기록을 하는 거죠. 노트에다가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트에다가 다 기록했습니다. 전부 다 노트에 동일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트에 기록한 내용을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맞게 기록한 거 맞지? 우리 서로 같이 맞게 기록한 게 맞겠지? 라고 서로 간의 내용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응, 맞아. 우리 모두 다 똑같이 기록을 했어. 라고 확인 과정을 거쳐요. 컴퓨터가 알아서 이런 확인 과정을 거쳐요. 다 확인을 했다. 이게 바로 뭐냐? 검증을 완료한 겁니다. 검증을 완료했으면 이 검증을 완료한 참여자들에게 뭘 주느냐? 바로 이 비트코인을 주는 겁니다.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이 기록한 거래가 상호 간에 동일한 내용인지 검증까지 마치고 나면은 비트코인을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채굴, 마이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검증에 성공하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겁니다. 거래가 일어난 것을 모두가 똑같이 다 기록을 하고 서로 확인하고 검증 마치면 비트코인을 나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채굴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여기가 지금 2009년이에요. 2009년에는요, 이 채굴 과정을 완료하면은 50비트코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2년도에는요, 채굴 과정을 완료했더니 25비트코인만 줍니다. 반으로 확 줄었죠?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다시 2016년이 되었더니 이제는 그 절반인 12.5 비트코인만을 줍니다. 채굴 과정을 완료해도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2분의 1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반감기였던 2020년에는 이 절반인 6.25 비트코인으로 채굴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2분의 1로 줄고 있죠. 즉,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검증하는 과정까지 모두 다 마치더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 줄어든 양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4년마다 채굴되는 양도 줄지만 여기에다가 플러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채굴하기 위해서 작업해야 되는 양도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 거래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 혹시 깜지 숙제라는 거 해보셨나요? 여기 구글에다가 깜지 숙제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릴 때 혹시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 시켰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의 블럭의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이 다 같이 깜지 숙제를 하는 것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2009년에는 말입니다. 이 블럭에 기록을 하는 채굴 과정이 이 작업량이 받아쓰기와 비슷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노트를 보시면 노트에 적은 양의 글만 쓰더라도 작업을 완료하고 검증까지 완료하고 나면은 50 비트코인을 줬던 겁니다. 언제요? 자, 2009년에요. 그런데 이게 2020년이 되면서요, 작업량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작업량이 깜지와 비슷할 정도로 확 늘어나 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2020년이 되면서 작업량이 확 늘었다. 노트에 써야 될 건 많아진 거예요.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작업을 완료하고 서로 맞게 썼는지 확인까지 하는 검증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몇 비트코인을 주느냐? 6 비트코인 정도를 주는 겁니다. 줄어들었죠? 이게 2024년이 되면 말입니다. 깜지 숙제 정도가 아니고 깜지 노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써야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작업량 훨씬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책 한 권을 빽빽하게 쓸 정도로 과거와 비교해서 작업량이 늘었는데 비트코인은 3.175 비트코인 정도만 주는 거죠. 보상은 반으로 줄고 작업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24년이 되면요. 현재의 절반 수준인 3.175 비트코인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코인을 받기 위해서 작업해야 되는 작업량이죠. 깜지에 빽빽하게 쓰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깜지에 쓰는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갈수록 비트코인을 얻기는 새로 채굴을 해서 얻기는 어려워지고 있죠. 즉 희소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귀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희소성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격도 덩달아서 올라갈 거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고요. 실제로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감기 때마다 급격하게 올라가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반감기 때마다 올라갔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조정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최소 1억은 넘길 것이다.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1억은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24년도에서 다음 반감기 때인 2028년도쯤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10억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과 반감기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사용하는 방법은요. 우선은 채굴을 제외하고서는요.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거래소가 업비트랑 빗썸이 있겠죠. 전혀 광고 아니고요. 많이 쓰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업비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오고요. 거래소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비트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 비트코인 매수, 매도 기능을 통해서 로그인 하시고 계좌를 개설하시게 되면 비트코인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판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차후에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또는 유튜브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업비트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빗썸이죠. 다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빗썸을 검색하시고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빗썸 화면에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자, 로그인 하시고 계좌 개설하시게 되면은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가상화폐들을 거래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화면이나 인터페이스는 둘 다 비슷하니까요. 금방 적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HTS나 MTS로 주식 거래를 해보신 분들께서는 쉽게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대표적인 거래소는 바이낸스라든지 비트겟이라든지 이런 해외 거래소들을 통하게 되면은 선물 거래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좌 만드시고 등록하셔서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코인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지갑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 지갑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가죽이나 천으로 된 그런 지갑이 아니고요. 쉽게 생각하셔서 이 지갑은 그냥 은행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왜 계좌라고 하면 되지 지갑이라고 하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기존의 금융권과 반대되는 그런 이제 반항아적인 입장에 있죠.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탈중앙화된 기존의 중앙금융권을 벗어난 사용자들끼리 네트워크로 서로 간에 이제 보호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계좌라든지 계좌번호 같은 용어보다는 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내거나 받을 때는 상대방의 비트코인 주소를 입력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주소가 사실 그냥 이것도 계좌번호입니다. 계좌번호인데요. 이제 계좌번호라고 안 하고 비트코인 주소라고 하죠. 현재는 사용하기 위해서 달러나 원화 등으로 바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그대로 사용하시기는 조금 불편함이 있죠. 현재 해외에는 비트코인을 뽑아서 쓸 수 있는 비트코인 ATM기, 즉 비트코인을 바로 달러로 뽑을 수 있는 ATM기도 있고 비트코인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한 몇몇 상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팔이나 토스뱅크 또는 뭐 카카오페이처럼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속속 생겨나고 있는 추세지만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으로 편하게 거래가 가능한 입장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이제 계속적인 수요 증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채굴 작업량의 엄청난 증가로 인해서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하고 빠른 거래가 가능해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러 국가들과 그리고 대규모 금융권에서 비트코인을 투자 상품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인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뭐 정부 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러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인증하고 있다. 점점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과 골드만삭스라는 키워드로 구글 검색을 해보셔도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인 미국의 금융투자 회사죠.
이런 거대한 금융권에서도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포트폴리오에 점점 편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요. 이런 미국계 투자 금융 펀드 회사들이 잘 하는 게 뭐냐면은 낮은 가격에 사서 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다음에 개미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걸 비싸게 파는 걸 잘 하는 애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은 분들 중에 상당수는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을 넘어서 2억을 넘어서 끊임없이 올라갈 때 내동매매라고 하죠. 그때서야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달려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미리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점점 더 비트코인 사용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세계 공통화폐 이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데요. 대신에 저는 이 비트코인이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앤드류, 너가 방금 전까지 비트코인은 1억도 넘어가고 10억도 넘어갈 거라고 해놓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의 미래는 지금 긍정적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나오게 된다면 사실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는 거의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휴지로도 쓰지 못한다. 그냥 컴퓨터 안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무엇이기 때문에 이거는 휴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의 수요가 없어지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 모든 것은 수요에 달려 있습니다. 수요가 없어지는 순간 비트코인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물론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겠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의 수요가 없어지는 순간 한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다. 항상 머릿속에 명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래전 옛날에 이제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사태라든지 또는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시게 되면은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사태가 있었죠. 닷컴 버블 사태만 보더라도요.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물건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그 끝에 그 최후의 안 좋은 결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어쨌건 이제 비트코인 상승론자입니다. 저 앤드류는 상승론자라는 말씀이고요. 여기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드리는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들 시리즈로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이 1편이 비트코인 이야기였고요. 2편은 이더리움, 네, 3편은 다른 이제 비트코인이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풀어서 정말 쉽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더라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게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앤드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